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된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온 지 벌써 25년이 흘렀네요. 지금 제가 이 사연을 쓰는 이유는 정말 감사한 마음 때문입니다. 작년에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병원 가는 것이 무서웠어요. 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아파도 참고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메디케이드 카드 하나로 정말 모든 의료비 걱정이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메디케이드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었으니까 미국에도 비슷한 게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오바마 케어까지 도대체 뭐가 뭔지 헷갈렸습니다. 저희 같은 이민 1세대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1999년에 남편과 함께 미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42세였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중소기업 회계 일을 했었고 저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어요. 미국에 와서도 처음에는 한인타운에서 일했습니다. 남편은 한인회계사무소에서 저는 한인마켓에서 일을 시작했죠. 영어가 서툴러서 다른 선택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과 제가 둘 다 일해도 월 수입이 $3,00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집세, 음식값, 기본 생활비만 해도 빠듯했는데 의료보험료까지 내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 몇 년간은 의료보험 없이 지냈습니다. 아프면 참고 정말 심할 때만 응급실에 갔죠. 그때 응급실비로 몇천 달러씩 나와서 몇 달간 할부로 갚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2010년경부터는 직장을 통해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보험료만 월 $400 정도 냈는데 막상 병원에 가면 디덕터블이라고 해서 본인 부담금이 또 엄청났습니다. 연간 $5,000까지는 본인이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의료비가 $5,000 넘게 나와야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200, $300씩 나오는데 이것도 다 본인 부담이었죠. 그렇게 20년 넘게 살다 보니 나이가 들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 수치도 경계선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병원 가는 게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2020년에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병원비만 $150,000가 나왔어요. 보험이 있었지만 결국 저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30,000 정도 됐습니다. 남편 장례비까지 합치니까 정말 큰 돈이었죠. 그 이후로 제 혼자 살게 됐는데 수입도 줄어들고 의료비는 더 부담스러워졌어요. 한인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월 수입이 $1,20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에 소셜 시큐리티를 $780 받아서 총 $2,000 조금 안 되는 돈으로 살았어요. 집세만 $950였으니까 정말 빠듯했습니다. 2022년 겨울에 제가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졌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엑스레이, 깁스, 의사 진료비까지 해서 $4,500가 나왔습니다. 보험이 있었지만 디덕터블 때문에 거의 다 제가 내야 했어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월 수입의 2배가 넘는 돈을 한 번에 내야 한다니요. 병원에서 할부로 낼 수 있다고는 했지만 월 $300씩 1년 반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생활할 돈이 얼마나 남겠어요. 그때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김 아줌마가 저에게 메디케이드에 대해 알려줬어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의료보험이 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도 정부 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요. 김 아줌마가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메디케이드는 나이나 장애,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자격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월 $1,7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소득이 딱 그 정도였으니까 자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재산 기준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메디케이드는 개인 재산이 $2,00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 생명보험금으로 받은 돈 $150,000가 은행에 있었어요. 이 돈이 있으면 메디케이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였죠. 하지만 김 아줌마가 좋은 소식을 알려줬어요. 2024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65세 이상 메디케이드 신청자의 재산 제한이 없어진다는 거였어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돈이 있어서 정부 보험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소득만 맞으면 된다는 거였거든요. 2024년 1월에 바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영어로 된 서류가 너무 많았고 용어들도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한인 서비스 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소셜워커분이 한국어로 설명도 해주시고 서류 작성도 도와주셨거든요. 소득증명서, 은행잔고 증명서, 거주지 증명서 등 정말 많은 서류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카운티 오피스에서 인터뷰도 해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제 소득 상황, 의료비 부담, 가족 상황 등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다행히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어서 한국어로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승인 통지서가 왔어요. 그 편지를 받았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던 의료비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메디케이드 카드를 받고 처음으로 병원에 갔을 때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접수 데스크에서 메디케이드 카드를 내밀었더니 직원이 환하게 웃으면서 코페이 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코페이가 없다는 게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진료비, 검사비, 처방약값까지 모든 게 무료였습니다. 그동안 아껴왔던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었어요. 유방암 검사, 대장 내시경, 심장 검사까지 필요한 모든 검사를 받았는데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검사들만 몇천 달러는 나왔을 텐데 말이죠. 처방약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까지 한 달에 5에서 6가지 약을 먹는데 모두 무료입니다. 예전에는 약값만 월 200달러 넘게 나왔거든요. 지금은 그 돈을 다른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메디케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예방의료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파야 병원에 갔다면 지금은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할 수 있어요. 정기검진도 받고 영양상담도 받고 물리치료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덕분에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혈압도 잘 조절되고 있고 무릎 통증도 물리치료 받으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메디케이드 덕분에 제 삶의 질이 정말 많이 향상됐어요. 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할 때마다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안정감을 주는 줄 몰랐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고 처방약도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약값이 아까워서 증상이 좀 나아지면 약을 끊곤 했는데 지금은 의사 말대로 꾸준히 복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메디케이드에는 치과 치료도 포함돼 있어요. 예전에는 치과 가는 게 정말 부담스러웠거든요. 간단한 치료도 몇백 달러씩 나오니까 참고 살았어요. 지금은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도 받고 필요한 치료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안경도 메디케이드에서 지원해줘요.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많이 나빠졌는데 새 안경을 맞출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안경 하나에 300달러씩 하니까 몇 년씩 참고 쓰곤 했는데 말이죠. 메디케이드를 받으면서 느낀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미국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생각보다 세심하다는 거예요. 물론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일단 혜택을 받게 되면 정말 포괄적으로 지원해줘요. 의료비뿐만 아니라 교통비 지원도 있고 영양 상담이나 건강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해줍니다. 한인 친구들 중에는 아직도 메디케이드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정부 돈을 받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저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세금을 내면서 살아왔고 이건 우리의 권리거든요. 아픈데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게 더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은 제가 메디케이드 신청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로 다른 어르신들의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거든요. 제가 겪었던 과정을 알려드리고 필요한 서류들도 함께 준비해드려요. 지금까지 20분 정도 도와드렸는데 모두 승인을 받으셨어요.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뿌듯해요. 특히 한 할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 상처가 잘 낫지 않아서 고생하셨는데 메디케이드 받고 나서 전문의 치료를 받으며 많이 좋아지셨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백내장 수술을 몇 년째 미루고 계셨는데 메디케이드로 수술받고 새 세상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메디케이드가 정말 우리 같은 저소득 시니어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존재라는 걸 느껴요. 지금 제가 이 사연을 쓰는 이유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서예요. 65세 이상이시고 월 소득이 1,700달러 정도 이하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2024년부터는 재산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은행에 돈이 좀 있어도 괜찮아요. 신청 과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한인 서비스 센터나 카운티 오피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영어가 어려우면 통역 서비스도 요청할 수 있고요. 메디케이드를 받고 나면 정말 인생이 달라져요.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아파도 이번에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부터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건강한 몸으로 더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주들도 보고 싶고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메디케이드 덕분에 제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67세 나이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거죠. 미국에 와서 25년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나라의 시스템에 감사한 마음이 커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안전망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면서 더 많은 분들께 메디케이드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메디케이드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저처럼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의료비 걱정 없는 노후 정말 가능합니다. 메디케이드가 바로 그 해답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된 박시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살고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애플 본사가 있는 곳이죠. 오늘 아침에 손자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그때 애플 주식을 샀어요? 어떻게 그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44년 전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제 애플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숫자들이 나와 있어요. 1980년에 1만 달러로 시작했던 투자가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큰 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4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뎌내야 했거든요. 이야기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그해 KAIST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어요. 집이 워낙 가난해서 장학금으로 겨우겨우 공부했죠. 아버지는 시골에서 작은 농사를 짓고 계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도우며 생계를 꾸려가셨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집안을 도와야 한다는 압박이 컸지만 저는 미국 유학을 꼭 가고 싶었어요. 전자공학이라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1979년 늦가을에 미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처음 실리콘밸리에 발을 디딘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뭔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실리콘밸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직 농장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곳곳에 작은 기술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었죠. HP, 인텔, 페어차일드 같은 회사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거대한 기업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놀라운 걸 목격했어요. 개인용 컴퓨터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 컴퓨터라고 하면 IBM의 거대한 메인프레임만 있었는데 갑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온 거죠. 1980년 초 어느 날이었어요. 연구실 선배가 저를 어떤 작은 회사에 데려갔는데 그곳이 바로 애플이었어요. 쿠퍼티노의 작은 건물에서 젊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보여준 게 APPL이 컴퓨터였어요. 처음 그걸 만져봤을 때의 충격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금까지 본 컴퓨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걸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스티브 잡스라는 25살짜리 청년이 회사를 이끌고 있었고 그의 비전을 들어보니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개인용 컴퓨터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였어요. 그때 IBM은 컴퓨터 업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IBM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애플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기술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1980년 12월 드디어 애플이 주식을 상장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주당 22달러에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이거다 싶었어요. 이 회사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변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지도 교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훈아, 너는 공부하러 온 거야. 주식 투자 같은 도박은 하지 마라. IBM도 있는데 무슨 애플이냐. 한국인 선배들은 더 심했어요. 박시훈, 너 미쳤니? 겨우 생긴 회사에 돈을 넣는다고? IBM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은행에 저금을 해. 그게 안전한 길이야. 심지어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도 전화가 갔어요. 아들이 미국에서 도박을 한다고요. 어머니는 울먹이시며 전화하셨어요.
시우나 학비 아껴서 장사는 하지 마라. 공부만 열심히 해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전자공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애플의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들이 만든 건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생활비로 아껴둔 $5,000에다가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5,000를 더 마련했어요. 총 $10,000로 애플 주식 454주를 샀습니다. 1980년 12월 12일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증권회사에 가서 주문을 넣었죠. 주가가 $22에서 시작해서 하루 만에 $32까지 올랐어요. 첫날부터 50% 수익률을 기록한 거죠. 그때 연구실 동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박시훈이 하루 만에 $5,000 벌었다고. 운이 정말 좋네. 이제 팔고 나와라. 하지만 저는 팔지 않았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애플의 진짜 가치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다고 봤어요. 1980년대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1985년에 스티브 잡스가 회사에서 쫓겨났거든요. 이사회와 갈등을 빚다가 결국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애플 주가가 폭락했어요.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죠. 봐라, 애플은 이제 끝이다. 창업자도 나갔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냐. 지금이라도 팔아라. 확실히 흔들렸어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정말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플의 기술은 여전히 뛰어났거든요. 매킨토시 컴퓨터를 써보니까 여전히 다른 회사들보다 몇 년은 앞서 있었어요. 문제는 경영이지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1990년대는 더 힘들었어요. 애플이 정말 망할 뻔했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5%까지 떨어졌고 주가는 역사상 최저점을 기록했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저를 미쳤다고 했어요. 박시훈, 너 정말 고집불통이다. 15년 동안 손해만 보고 있잖아. 이제라도 손절하고 나와라. 심지어 아내도 걱정했어요. 당신 이제 그만해요. 우리 아이들 교육비도 생각해야죠. 그 돈으로 집이라도 사요. 정말 외로웠어요. 온 세상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본 애플의 기술력은 가짜가 아니었거든요. 1997년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12년 만에 복귀였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17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998년에 아이맥이 나왔어요. 반투명한 컬러풀한 디자인의 컴퓨터였는데 완전히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어요. 애플 주가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죠. 2001년에는 아이팟이 나왔어요. 음악을 1,000곡이나 담을 수 있는 작은 기계였죠. 이때부터 애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컴퓨터 회사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회사가 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제 투자 가치가 원금을 넘어섰어요. 21년 만에 드디어 수익이 난 거죠. 아내가 그제서야 인정하더라고요. 당신이 옳았네요.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진짜 혁명은 2007년에 일어났어요. 아이폰이 나온 거죠. 스마트폰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기였어요. 전화, 컴퓨터, 음악 플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진 거였죠. 아이폰 발표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세상이 바뀔 거다. 애플이 정말로 세계를 지배할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아이폰이 나온 이후 애플 주가가 로켓처럼 치솟았어요. 제 포트폴리오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2010년에 드디어 억대 자산가가 됐어요. $10,000로 시작한 투자가 30년 만에 100배가 된 거예요. 그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30년 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패드, 애플워치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올랐거든요. 지금은 처음 투자금의 몇천 배가 됐어요. 가장 기분 좋았던 건 과거에 저를 비웃던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예전에 저를 미쳤다고 하던 선배가 전화를 했어요. 시훈아, 미안하다. 내가 옳았구나. 어떻게 그걸 알았니? 지도 교수님도 나중에 인정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너의 안목이 정말 대단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니?
하지만 저는 자만하지 않았어요. 성공했다고 해서 생활을 바꾸지도 않았고요. 여전히 검소하게 살고 있어요. 다만 아이들 교육에는 투자를 많이 했죠. 큰아들 준호는 지금 구글에서 시니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스탠포드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아버지의 기술적 안목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인정받는 엔지니어가 됐죠. 딸 미나는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해요.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는데 꼼꼼하고 논리적인 성격이에요. 지금은 우리 가족 자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두 아이 모두 성공해서 정말 뿌듯해요. 교육에 투자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3세대가 모두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저는 투자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기술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애플의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알 수 있었어요. 둘째,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휘둘리면 안 돼요. 정말 좋은 회사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증명되거든요. 셋째, 군중 심리를 거스를 용기가 있어야 해요.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 투자해야 진짜 수익을 볼 수 있어요. 남들과 똑같이 하면 평범한 결과밖에 얻을 수 없거든요. 지금도 저는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 회사들도 보고 있고요. 인공지능, 전기차, 우주항공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 젊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투자라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는 안목을 기르는 거예요. 어떤 기술이 세상을 바꿀지 공부하고 그 변화에 함께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다음 애플은 어떤 회사일까요?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단순한 종목 추천은 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해요. 기술을 공부하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관찰하세요. 그리고 정말 확신이 설 때만 투자하세요. 지금 생각해보니 1980년 그때가 정말 특별한 시기였어요. 개인용 컴퓨터가 막 등장하던 때였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인공지능이 막 시작되는 시기와 비슷해요. 그때 애플에 투자한 거는 운이 아니었어요. 충분한 공부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기술의 방향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44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었죠. 팔고 싶은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고요. 하지만 끝까지 참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지금 저는 쿠퍼티노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애플 본사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집인데 가끔 산책하다 보면 애플파크가 보여요. 44년 전 투자한 그 회사가 지금은 세계 최고 기업이 됐다니 정말 감개무량해요. 한국에도 자주 가요. 모교인 KAIST에서 특강을 하기도 하고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후배들을 보면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라요. 그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공부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가 와요.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으세요. 요즘 손자들이 클 때가 되니까 이 자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이 돼요. 돈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가치관도 함께 전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손자들에게 투자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보는 눈을 기르게 하고 있죠. 세상을 바꾸는 기술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있고요. 아직도 애플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물론 일부는 매도해서 다양화했지만 여전히 포트폴리오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애플의 미래를 여전히 믿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증강현실. 애플이 도전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들을 보면 아직도 혁신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봐요. 67세가 된 지금 돌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애플 투자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용기를 내서 도전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반대했지만 제 신념을 믿고 끝까지 갔어요. 그 결과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었죠. 젊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안전한 길만 가지 마세요. 정말 확신이 서는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저는 올해 69세가 된 박영수라고 합니다.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합니다. 하노이의 오래된 아파트 2층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32인치 텔레비전이 제 유일한 벗이죠. 매일 밤 7시면 어김없이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습니다. 요즘엔 재방송으로 나오는 옛날 드라마들을 주로 봐요. 별이 뜨는 밤에, 가을 동화, 겨울 연가.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서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혼자 웃기도 합니다. 아침이면 시장에 나가 하루 먹을 것들을 사옵니다. 베트남동 5만 동이면 한국 돈으로 2,500원 정도인데 이 돈으로 쌀국수 한 그릇과 베트남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어요. 한국에서 생각하면 정말 저렴하죠. 그래도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가 있어서 가끔 한인마트에 가서 김치며 라면을 사오기도 해요. 물론 가격은 한국에 서너 배는 하지만요. 오후에는 호안기엠 호수 주변을 산책합니다. 호수 둘레를 천천히 걸으면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베트남 사람들도 많고 서양 관광객들도 많고 가끔 한국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럴 때면 괜히 반가워서 눈인사라도 하고 싶지만 아직은 낯을 가려서 그냥 지나치죠.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간단히 저녁을 먹은 뒤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가끔 화질이 안 좋거나 끊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듣고 한국 배우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이런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무엇보다 한국에 두고 온 것들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조금 복잡해요. 사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랬어요. 저는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금도 적지 않게 받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게 틀어졌죠. 치료비로 퇴직금의 대부분을 썼고 아내가 떠난 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컸어요.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80만 원으로는 서울에서 혼자 살기가 빠듯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작은 딸은 시집가서 시댁 눈치 보느라 힘들어하는데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베트남에 사는 한국인들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물가가 싸서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글이었죠. 처음엔 그냥 흥미로워서 보기 시작했는데 점점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원룸에 살면서 쪼들리며 사는 것보다 베트남에서 여유롭게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과 이메일도 주고받으며 준비했습니다. 66세 되던 해봄 한국에 집을 정리하고 베트남으로 떠났어요. 자식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죠. 하노이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노이바이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진 후덥지근한 열기, 길거리에 가득한 오토바이들, 한국과는 전혀 다른 냄새와 소음들. 정말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싶었어요. 첫 달은 호텔에서 지내면서 집을 구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알아보고 그나마 안전하다는 곳에 작은 원룸을 월 45만 원에 얻었어요. 한국 돈으로 치면 그렇게 싸지는 않았지만 베트남 현지 기준으로는 꽤 괜찮은 곳이었죠. 생활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일단 언어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베트남어는 성조가 있어서 발음이 정말 어려워요. 숫자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시장에서 물건 값을 물어봐도 알아듣지 못해서 몇 번이나 바가지를 쓰기도 했어요. 음식도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쌀국수는 먹을 만했지만 다른 베트남 음식들은 향신료 냄새가 강해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인마트에서 한국 음식 재료를 사서 해먹으려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어요. 라면 한 봉지가 한국 돈으로 1,000원이 넘고 김치 한 포기가 10,000원이 넘었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베트남 음식 중에서도 제 입에 맞는 것들을 찾아냈고 간단한 베트남어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물가가 정말 저렴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매월 연금 80만 원으로 빠듯하게 살았는데 여기서는 그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집세 45만 원에 생활비 30만 원이면 넉넉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가끔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한인 식당에 가거나 한인 마트에서 비싼 한국 음식 재료를 사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무엇보다 날씨가 좋아요. 하노이는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아서 관절염이 있는 저에게는 정말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겨울만 되면 무릎이 아파서 밖에 나가기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1년 내내 산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외로움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특히 밤에 혼자 있으면 한국이 그리워져요. 자식들 목소리도 듣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익숙한 한국의 거리를 걸어보고 싶고 그런 외로움을 달래주는 게 바로 한국 드라마예요.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정말 큰 행운이었어요. 처음엔 최신 드라마들을 봤는데 요즘 젊은 배우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봤던 옛날 드라마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별이 뜨는 밤에를 보면서 안재욱과 최지우가 나오는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고 가을 동화를 보면서 원빈과 송혜교의 애절한 사랑에 가슴이 아팠어요. 겨울 연가는 몇 번을 다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배용준과 최지우가 나오는 그 유명한 장면들을 볼 때마다 제 젊은 시절이 떠올라서 괜히 울컥하기도 하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듣고 있으면 정말 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베트남어와 영어가 뒤섞인 하노이 거리의 소음에 지쳐 있다가 집에 와서 한국 드라마를 틀고 한국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요즘은 주말 드라마들도 다시 보고 있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애정, 이런 가족 드라마들을 보면서 제 가족들 생각도 하고 혼자 사는 제 모습과 비교해 보기도 해요. 가끔은 예능 프로그램도 봅니다. 1박 2일이나 무한도전 같은 걸 보면서 혼자 깔깔 웃어요. 하노이의 조용한 밤에 혼자 웃고 있으면 이웃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요. 한국 뉴스도 인터넷으로 봅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정치 뉴스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날씨나 사회 소식들은 꼼꼼히 챙겨봐요. 특히 고향인 대구 소식이 나오면 더 자세히 봅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명절 때나 가족들 생일 때면 더 그래요. 추석이나 설날에 혼자 베트남에서 지내고 있으면 정말 외롭고 쓸쓸해져요. 한국에서는 당연했던 가족들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되죠. 작년 추석 때는 정말 한국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국에 들어갈까 생각 중이라고 했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걱정하더라고요. 베트남에서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힘드시냐고 돈이 필요하면 보내줄 테니까 한국에 올 생각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경제적으로는 베트남이 훨씬 여유로워요. 한국에서는 연금 80만 원으로 쪼들리며 살았는데 여기서는 그 돈으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정서적인 외로움이에요. 그런 외로움이 클 때마다 드라마를 봅니다. 특히 가족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로맨스 드라마를 보면서 제 젊은 시절을 추억하기도 해요. 드라마 속 한국의 풍경들을 보면 서울의 거리나 지하철, 한강이나 남산타워 같은 곳들이 그리워져요. 요즘은 사극도 가끔 봅니다. 대장금이나 주몽 같은 걸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새삼 자부심을 느끼기도 해요. 베트남에서 한국인으로 살면서 한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워서 하노이에 있는 한인 식당에 가기도 해요. 김치찌개나 불고기, 비빔밥 같은 걸 먹으면서 한국어로 주문하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가격은 한국보다 비싸지만 가끔씩은 그런 사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인 식당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반가워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가끔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이 그립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베트남이 낫다는 얘기들을 하죠. 요즘은 하노이에도 한국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올 때도 있고 한국 화장품이나 패션 브랜드들도 많이 보여요. 괜히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를 접할 때마다 더 외로워지기도 해요. 한국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거든요. 지난달에는 하노이 한국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이었는데 김치를 담그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면서 한국 문화를 설명해 주는 재미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는 한국문화원에서 상영하는 한국 영화도 봤어요. 베트남어 자막이 있어서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한국 영화를 보면서 베트남 사람들이 웃고 우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어요.
그런 행사들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건 저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가족은 멀리 있지만 이곳에서도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끈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 한국 음식이나 문화 행사들이 그런 끈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요즘 제일 즐거운 시간은 역시 밤에 드라마 보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저녁 7시가 되면 텔레비전을 켜고 어제보다 만 드라마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볼 거예요.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제 인생을 돌아보기도 해요. 가끔은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인생도 하나의 드라마가 아닐까 하고요. 6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은 베트남이라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챕터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선택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국을 떠나서 혼자 이국 땅에서 사는 게 과연 행복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나름대로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여유가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매달 연금으로 근근히 살았는데 여기서는 그 돈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가끔 자식들한테 용돈도 보내줄 수 있을 정도로요. 건강 면에서도 좋아졌어요. 따뜻한 날씨 덕분에 관절염이 많이 나아졌고 매일 산책을 하면서 체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겨울만 되면 집에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1년 내내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돈 걱정을 했거든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하나 아니면 알바라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편하게 보낼 수 있어요. 물론 외로움은 있어요. 가족들이 그립고 한국이 그리워요. 하지만 그런 외로움도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견딜 만한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할까요? 한국 드라마가 그런 외로움을 많이 달래주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도 듣고 한국 배우들도 보고 한국의 정서도 느낄 수 있거든요. 마치 매일 한국을 방문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베트남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조금씩 늘어가는 재미가 있어요. 시장에서 베트남어로 인사를 하면 상인들이 신기해하면서 웃어줘요. 하노이에는 정말 볼거리가 많아요. 호안키엠 호수 말고도 문묘나 목고사원 같은 역사적인 곳들이 많고 올드 쿼터에서는 베트남의 전통적인 생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곳들을 천천히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요. 가끔은 하롱베이 같은 관광지에 당일치기로 다녀오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웠는데 베트남에 살면서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가까이서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역시 제일 좋은 시간은 집에서 드라마 보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7시가 되면 텔레비전을 켜고 어제보다 만 이야기의 속편을 볼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할 거고요. 69세의 나이에 시작한 베트남 생활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와 함께하는 하노이에서의 소소한 행복, 이것이 지금 제 인생의 작은 기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살 김태호라고 합니다. 처음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라 많이 떨리네요. 15년이라는 시간, 그것도 미국 교도소에서 보낸 15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고 저를 비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숨겨왔던 제 이야기를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5년에 25살의 나이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유학을 갔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려고 했었죠. 당시에는 미국 IT 붐이 한창이었고 젊은 나이에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집까지 담보로 잡고 유학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영어는 생각보다 늘지 않았고 학업은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처음에는 한인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시급이 너무 낮았어요. 하루 8시간씩 일해도 한 달에 $800 정도밖에 벌 수 없었는데 방세만 $600였으니까요. 그러다가 한인 동료를 통해서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너무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바로 마약 운반이었습니다. 한 번에 $2,000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냥 차로 라스베이거스까지 다녀오기만 하면 된다고 위험하지 않다고 했었죠. 처음에는 정말 간단해 보였어요. 지정된 장소에서 가방을 받아서 라스베이거스의 호텔까지 가져다 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세 번째 운반을 하던 중에 적발되었습니다. 2009년 3월 15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제 차를 세웠어요. 일상적인 교통 단속인 줄 알았는데 경찰견이 제 차 주변을 맴돌더니 짖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트렁크에서 코카인 2kg이 발견되었어요. 제가 운반하는 게 마약인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인 줄은 몰랐어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연방법원에서 마약 밀매죄로 기소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사가 배정되었어요. 그 변호사는 저에게 유죄 인정을 하고 감형을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첫 범이고 운반책에 불과하니까 7년에서 10년 정도 받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제게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때가 2009년 8월이었어요. 법정에서 판결을 들었을 때 정말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만 들리셨고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아들아,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그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첫 번째로 배정받은 곳은 네바다주의 연방교도소였습니다. 처음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교도소 안에서는 인종별로 그룹이 나뉘어 있었어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아시안 중에서도 한국인은 저 혼자였어요. 첫날 밤 감방에 들어가는데 룸메이트가 멕시코계 미국인이었어요. 그는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는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교도관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제가 하는 말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번은 복통이 심해서 의무실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교도관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루 종일 아픈 배를 움켜쥐고 있어야 했어요. 다음 날에야 겨우 의무실에 갈 수 있었죠. 교도소 안에서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어요. 점호를 받고 아침 식사를 한 후에는 각자 배정받은 일을 해야 했어요. 저는 처음에 세탁실에서 일했어요. 하루 8시간씩 제수복을 세탁하고 건조하는 일이었죠. 시급은 25센트였어요. 한 달에 $40 정도 벌 수 있었는데 그 돈으로 캔틴에서 라면이나 비누 같은 생필품을 사야 했어요. 교도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라면이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라면이 교도소 안의 화폐 역할을 했어요. 라면 1개로 비누 1개를 살 수 있었고 라면 10개면 잡지 1권을 살 수 있었어요. 식사는 정말 끔찍했어요. 아침에는 딱딱한 시리얼과 우유, 점심에는 정체불명의 고기와 콩, 저녁에는 파스타나 감자 정도였어요. 김치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제일 무서웠던 건 다른 죄수들과의 갈등이었어요. 교도소 안에는 암묵적인 규칙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앉으면 안 되는지, 누구와 말하면 안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걸 모르고 실수라도 하면 바로 표적이 되었어요. 한 번은 샤워실에서 흑인 죄수와 시비가 붙었어요. 제가 샤워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는데 사실 저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쏘리 하면서 얼른 나왔는데 그 모습이 다른 죄수들에게는 겁쟁이로 보였나 봐요. 그 이후로 몇 달 동안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요. 음식을 뺏어가거나 일부러 저를 밀치고 지나가거나 제 침대에 쓰레기를 버리기도 했어요. 그때 정말 자살하고 싶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데이빗 리라는 중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저보다 10살 정도 많았어요. 그는 사기죄로 20년을 선고받고 이미 8년째 복역 중이었어요. 데이빗이 저에게 교도소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여기서는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불필요하게 강해 보일 필요도 없다고 했죠. 그는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줬어요. 매일 저녁 1시간씩 감방에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특히 교도소에서 쓰이는 은어들을 알려줬죠. 셀리는 감방을 뜻하고 피시는 새로 온 죄수를 뜻하고 하우스는 자기가 속한 그룹을 뜻한다고 했어요.
데이빗은 또 제게 운동을 하라고 권했어요.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고 말하면서요. 처음에는 팔굽혀펴기 10개도 하기 힘들었는데 매일 조금씩 늘려나갔어요. 3년 후에는 팔굽혀펴기 200개, 윗몸 일으키기 300개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운동을 하면서 몸이 단단해지니까 다른 죄수들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가족과의 연락이었어요. 전화를 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한 번에 15분밖에 통화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분당 $5씩 나가는 비싼 요금 때문에 자주 전화할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과 통화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아들아 잘 먹고 있니? 하고 물어보셨는데 잘 먹고 있어요라고 대답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면회는 한 달에 한 번만 가능했는데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시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15년 동안 단 2번만 면회를 받았어요. 한 번은 수감 3년 차에 부모님이 오셨고 또 한 번은 10년 차에 동생이 왔어요. 부모님이 오셨을 때를 잊을 수 없어요. 면회실에서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았는데 아버지의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게 손을 내밀려고 하다가 유리창에 부딪혔어요. 그때 어머니가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잘못한 건 저인데. 그 면회 이후로 한동안 정말 폐인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운동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그때 데이빗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어요. 내 부모님이 원하는 게 이런 모습일까? 라고 물어보면서요. 내가 포기하면 너희 부모님도 포기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운동도 다시 시작했어요. 5년 차부터는 교도소 내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정말 많은 책을 읽었어요. 하루에 한 권씩은 읽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림이 많은 어린이 책부터 시작했어요. 영어 실력이 늘면서 점점 어려운 책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특히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어요. 7해버츠 오브 하이그램 HLY 이펙티브 피펄, 싱크 언드 그로 리치, 더 파워 오브 파저티브 싱킹그램 같은 책들이요. 그 책들을 읽으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죠. 8년 차에는 컴퓨터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2시간씩이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원래 컴퓨터 전공이었기 때문에 금방 익혔죠. 10년 차부터는 다른 죄수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영어도 많이 늘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12년 차에는 교도소 내에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봤어요. 미국에서는 GED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장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대학 과정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통신대학이었지만 경영학을 전공할 수 있었어요. 감옥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시간도 빨리 지나갔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교도소 생활 후반부에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분노 조절 프로그램, 취업 준비 프로그램 등이었죠.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건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었어요. 비록 제가 마약을 직접 사용한 건 아니었지만 왜 그런 위험한 일에 손을 댔는지 심리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결국 저는 돈에 대한 욕심과 성공에 대한 조급함 때문이었어요. 미국에서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판단력을 흐렸던 거죠. 출소를 1년 앞둔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출소 준비를 했어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15년의 공백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전과 자라는 신분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2024년 3월 15일 드디어 출소하는 날이 왔어요. 15년 만에 교도소 문을 나서는 순간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었어요.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발달했을 줄 몰랐고 모든 사람들이 손에 작은 컴퓨터를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출소 당일 한인교회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저 사람이 15년 동안 감옥에 있던 사람이래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첫 번째 난관은 신분증 발급이었어요. 15년 전에 받았던 운전면허증은 당연히 만료되었고 새로 받으려면 여러 서류가 필요했어요. 사회보장번호는 그대로 유효했지만 신용점수는 바닥이었어요. 15년 동안 신용거래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은행 계좌를 열려고 해도 어려웠어요. 신용점수가 없으니까 은행에서 꺼려했거든요. 결국 체크카드만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취업이었어요. 이력서에 15년의 공백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솔직하게 쓰자니 채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거짓말을 하자니 나중에 들킬 위험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인 마트에 취업을 시도했어요. 사장님께 솔직하게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우리도 장사가 어려운데 그런 위험한 사람은 쓸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패스트푸드점도 지원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서류 전형에서부터 떨어졌어요. 한 달 동안 50군데가 넘는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정과자 재활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알게 되었어요. 세컨드 찬스라는 단체였는데 정과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모두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출소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비록 제 전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일단 일자리를 구하는 게 급했어요. 3개월 과정을 마친 후에 건설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은 정과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분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며 기회를 주셨어요. 시작 급여는 시간당 15달러였어요.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 2,400달러 정도 벌 수 있었어요. 15년 만에 받는 첫 월급이었어요. 첫 급여를 받던 날 정말 울컥했어요. 비록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손으로 번 정당한 돈이라는 게 너무 뜻깊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방세만 월 800달러였고 식비, 교통비, 핸드폰 요금 등을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게다가 몸이 일에 적응하지 못해서 매일 온몸이 아팠어요. 15년 동안 교도소에서 운동을 했지만 실제 육체 노동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일주일 만에 손바닥이 까지고 어깨와 허리가 아파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일마저 놓치면 다시 갈 곳이 없었거든요. 동료들은 대부분 히스패닉계였는데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어요. 아시안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차 인정받게 되었어요. 교도소에서 배운 스페인어도 도움이 되었고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었어요. 6개월 후에는 시간당 18달러로 인상되었고 현장 관리 업무도 맡게 되었어요. 그 즈음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15년 만에 드리는 전화였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제 목소리를 듣고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더니 아들아 살아있구나라고 하시면서 우셨어요. 어머니 저 출소했어요. 지금 일도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 아들아. 이제 새 출발이구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와도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무사하니까 이제 건강해질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통화 후에 정말 힘이 났어요. 부모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그 건설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현재는 현장 감독 보조 역할을 하고 있고 시간당 22달러를 받고 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제 집도 구했어요. 신용 점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요즘은 주말마다 지역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를 잘 모르는 어르신들께 기초적인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일이에요. 교도소에서 배운 것들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세컨드 찬스 단체에서 강연을 하고 있어요. 새로 출소한 분들께 제 경험을 나누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는 일이에요. 처음 강연을 했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제 부끄러운 과거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보면서 이 일이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마약 관련 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40대 남성분이었는데 출소 후 6개월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그분께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함께 이력서도 다시 써드렸어요. 2주 후에 연락이 왔는데 창고관리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기술 교육이에요. 교도소에서 컴퓨터를 배웠던 경험을 살려서 전과자들을 위한 IT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온라인으로 컴퓨터 관련 강의도 듣고 있어요. 웹 개발, 데이터베이스 관리 같은 분야를 공부하고 있어요. 목표는 2년 후에 IT 관련 일자리로 이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과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물론 아직도 어려움은 많아요. 가끔 사람들이 제 과거를 알게 되면 태도가 달라져요. 15년이나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시선으로 보는 거죠. 얼마 전에는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다른 입주민이 제 전과를 알고 집주인에게 항의를 했던 거예요.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죠. 또 한 번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어요. 신용 점수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전과자라는 이유로 위험 인물로 분류되는 거예요. 연애도 쉽지 않아요. 한 번 괜찮은 분을 만났는데 제 과거를 말씀드리고 나서 연락이 끊어졌어요. 이해는 하지만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후회와 자책이 밀려와요. 그때 그런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죠. 25살의 저에게 돌아가서 말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대신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제게서 많은 걸 빼앗아갔지만 동시에 많은 걸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인내심을 배웠어요. 교도소에서 15년을 견뎌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겸손함도 배웠어요. 세상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어요. 공감 능력도 늘었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자유란 단순히 감옥에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에요.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그동안 죄송했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다는 다짐을 적었어요. 아버지께서 답장을 보내주셨는데 아들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것만으로도 이미 자랑스럽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또 울었어요. 내년에는 한국에 가서 부모님을 뵐 계획이에요. 20년 만에 귀국이 될 거예요. 전과자 신분이라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시도해 볼 거예요. 부모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그동안 걱정 끼쳐드린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만약 25살에 제가 지금의 저를 만난다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에요. 아마 형 정말 힘들었겠어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라고 덧붙일 것 같고요. 지금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반드시 빛이 있어요. 저도 교도소에서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버텨냈고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야.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자. 간혹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15년이라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낸 것,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교훈이기도 했어요. 지금 저는 52살이에요. 아직 인생이 반 정도 남았죠.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더 가치 있게 살아가고 싶어요. 특히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언젠가는 제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직업훈련, 상담, 취업 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노력할 거예요. 하루하루 성실히 살면서 조금씩 꿈에 다가가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저의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저를 비난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시선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지른 잘못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건,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건, 그것만은 믿어주셨으면 해요.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어요. 15년 전 교도소에서 일어나던 시간과 똑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5시는 희망으로 가득해요. 오늘 하루도 성실히 일하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감사합니다.